여러분, 존재의 기원에 대해 사람들이 수천 년째 놓치고 있는 논리적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러니 우주에도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 원인이 바로 신이다. 여기까지는 깔끔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질문이 돌아옵니다. 그 신의 원인은요? 만약 신은 원인 없이 영원히 존재해 왔다라고 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원인 없이 존재하는 무언가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왜 우주 자체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는 양자역학과 현대 우주론이 이 오래된 수수께끼에 대해 조용히 밝혀낸 놀라운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무엇이 우주를 만들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지부터 한번 천천히 되짚어 봅시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5살, 아마 6살쯤이었을 겁니다. 여름밤 시골 할머니 댁 마당에 누워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던 적이 있으시죠? 별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별과 별 사이의 어둠이 유난히 짙게 느껴지던 그런 밤이요. 매미 소리가 멈추고 풀냄새가 코끝에 닿고 등 밑에는 돗자리의 까끌한 감촉이 느껴지던 그때 아마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을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걸까? 그리고 여러분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부모님에게, 할머니에게, 아니면 학교 선생님에게요. 돌아온 대답은 대체로 2가지 중 하나였겠죠.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아니면 빅뱅이라는 게 있었어. 그리고 할머니는 아마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며 조용히 기도를 올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놀라운 걸 하나 알아차려 보세요. 어떤 대답이든, 어떤 문화권이든, 어떤 종교든, 어떤 과학이든 결국 하나같이 똑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그럼 그건 어디서 온 거야? 사슬이 끝나지 않습니다. 빅뱅이 우주를 만들었다고요? 빅뱅은 왜 일어났죠? 신이 만들었다고요? 신은 어디서 왔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뒤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단단한 바닥을 찾으려 손을 뻗지만 바닥이 없어요. 현기증이 납니다. 이 경험이 익숙하시죠? 아마 퇴근길 지하철에서 혹은 밤늦게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이 생각이 스치면서 묘하게 서늘한 기분이 드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이 모든 건 왜 존재하지? 그리고 생각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어딘가에서 멈추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바로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대답 하나를 붙잡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있어야만 해. 그 모든 걸 시작한 무언가, 그 사슬 바깥에 있는 무언가, 영원하고 전능한 무언가가. 이 대답은 원시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정직한 겁니다.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 수수께끼가 그저 답 없이 허공에 떠 있는 걸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건 별 아래 누워있던 5살짜리 아이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과학자도 철학자도 그 별 아래 누워있던 아이도 전부 같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이 마음에 대해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슬의 끝을 그토록 갈망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야근하고 늦게 집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납니다.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시간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수도꼭지가 잠기지 않았나? 아이가 깜빡한 건가? 아니면 파이프에 문제가 생긴 건가? 원인을 찾기 전까지 마음이 불안하고 원인을 찾는 순간 안심합니다. 인과적 사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원인을 찾으면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으면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생존에 아주 유리한 도구였습니다. 덤불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을 때 원인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도망간 조상은 살아남았고 그냥 바람이겠지라고 생각한 조상은 가끔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원인을 찾도록 아주 강하게 배선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보이지 않으면 불편하고 원인을 찾으면 편안합니다. 이건 우리 종이 살아남은 이유 중 하나예요. 문제는 이 도구를 우주 전체에 적용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우리의 뇌가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해라고 외치는 건 어쩌면 우주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필요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갈망한다고 해서 원인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잠시 이 논증의 뼈대를 아주 정확하게 세워봅시다.
철학자들은 이걸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부릅니다. 세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존재하기 시작하는 모든 것은 원인을 가진다. 둘째,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셋째, 그러므로 우주는 원인을 가진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정의상 시작하지 않은 무언가, 영원한 무언가, 공간과 시간 바깥에 있는 무언가여야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논증 밑에 깔린 물리학은 상당 부분 실제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측정이 말해주는 한 우주는 정말로 일종의 시작을 가졌습니다. 약 138억 년 전 공간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밀도가 높고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방식의 시간은 그 순간 이전에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을 거꾸로 돌려보면 우주에는 정말로 출발점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 출발점을 야기했는가? 이 질문은 아직 물리학이 완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틈은 실제합니다. 이건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 틈 속으로 걸어 들어와서 그 원인은 신이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벌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거의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수수께끼가 하나 있고 대답이 하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속도를 좀 줄이고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를 먼저 던져야 합니다. 설명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파인만 같은 물리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대답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질문의 구조부터 뜯어봤습니다. 대답이 진짜 설명인지 아니면 설명의 흉내인지를 먼저 가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한다고 할 때 정확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큰 수수께끼를 더 작고 더 다루기 쉬운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짐을 덜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신비의 무게를 줄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뉴턴이 행성의 운동을 설명했을 때 그는 수천 페이지 분량의 별 관측 기록을 단 하나의 규칙으로 압축했습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한 밑바닥의 법칙으로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짐이 줄어드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거운 상자 하나를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상자가 왜 공중에 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상자 밑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상자가 있어서 그걸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어야 합니다. 그 더 큰 상자는 무엇이 떠받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요. 그 큰 상자는 그냥 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왜 작은 상자가 그냥 떠 있을 수 없었던 겁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떠 있음이라는 수수께끼를 한층 아래로 밀어 넣었을 뿐이고 그 아래에 놓은 것을 더 크고 더 무겁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자, 이 상자 이미지를 잠시 붙잡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이야기의 뼈대가 되거든요. 우주론적 논증이 하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수수께끼, 즉 우주의 존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설명하기 위해 무언가를 도입합니다. 영원하고 모든 것을 알고 전능하며 의식이 있고 시간과 공간 바깥에 존재하는 존재를요. 그런데 여러분이 도입한 그것은 여러분이 설명하려던 것보다 더 작지도 더 가볍지도 더 다루기 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무겁습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따져봅시다. 모든 것을 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의 위치, 모든 사건의 결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전부요. 그 정보량은 우주 자체보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바깥에 존재한다는 건 원인과 결과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전능하다는 건 모든 가능한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속성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아득할 정도로 복잡한 속성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세기 동안 물리학이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복잡한 것은 단순한 것에서 나옵니다. 질서는 무질서 뒤에 옵니다. 의식은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가 말해주는 한 더 단순한 물리적 과정들이 층층이 쌓여서 어느 순간 창발하는 겁니다. 뉴런 하나에는 의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개의 뉴런이 특정한 방식으로 연결되면 거기서 나라는 경험이 나타납니다. 아래에서 위로, 단순에서 복잡으로,
이게 우리가 관찰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신은 영원히 존재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사실상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질서정연하며 가장 정보가 풍부한 존재가 아무 과정도 없이 아무 창발도 없이 그냥 언제나 있었다는 걸 받아들여 달라고요. 하나의 신비, 즉 우주의 존재로 시작했는데 설명을 위해 도입한 것이 원래의 신비보다 몇 자릿수는 더 복잡한 새로운 신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존재의 의식은 어디서 왔습니까? 무한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간 없이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이 질문들은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보다 대답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짐을 2배로 만들고 나서 두 번째 짐을 영원한이라는 단어 뒤에 숨겼을 뿐입니다. 아까 상자 비유로 돌아가면요. 작은 상자가 왜 떠 있는지 물었더니 그보다 10배는 무거운 상자를 밑에 가져다 놓고 그건 그냥 떠 있다고 말한 겁니다. 짐을 덜어낸 게 아니에요. 산 하나를 더 얹어놓고 눈을 감고 이제 다 설명됐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산이 무겁다는 사실, 그 산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문제로 여기는 대신 미덕으로 여기도록 배웠다는 겁니다. 신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다. 이 말은 우리의 설명은 설명하려는 것보다 무한히 더 복잡하며 우리는 그 복잡성을 자랑스럽게 여긴다와 구조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이건 논리적 속임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그저 이걸 설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인만식 사고방식이 빛을 발합니다. 파인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무언가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요. 이건 신이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X가 만들었다 라고 이름표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름표는 설명이 아닙니다. X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는지를 말해줄 때 비로소 설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X는 전능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어떻게에 대한 모든 질문이 봉쇄됩니다. 전능하니까 어떻게든 한 거지라는 대답은 사실상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메커니즘이 없는 대답은 대답의 모양을 한 침묵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구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편안함과 이해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질 때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이 멈추면 대답이 된 줄 압니다. 하지만 질문이 멈추는 것과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창조주라는 개념의 매력은 바로 그 멈춤에 있습니다. 그건 끝없이 뒤로 이어지는 사슬에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현기증 나는 추락을 멈춰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그 멈춤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슬의 끝에 무언가를 놓고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는 것과 대답을 찾은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상자 밑에 더 큰 상자를 놓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물리학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왔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이 발견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이라는 대답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물리학이 발견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던져온 질문 자체가 무엇이 우주를 야기했는가라는 바로 그 질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처음 들으시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잘못됐다니요? 하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따라와 보시면 왜 이 발견이 그토록 깊은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한층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20세기 초 인류가 원자의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세계에 대해 믿고 있던 거의 모든 것이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세계에서 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때 어떤 걸 떠올리시겠습니까? 텅 빈 방?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상자? 불 꺼진 방에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런 완전한 공허? 그런데 양자역학이 발견한 바로는 완벽하게 비어있는 공간이란 건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와 시간은 서로 묶여 있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라면 에너지가 아무 데서나 툭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걸 양자요동이라고 부릅니다. 진공 속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쌍으로 나타났다가 거의 즉시 다시 사라지는 현상이에요. 이건 이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효과는 실험실에서 측정됩니다. 카시미르 효과라고. 두 개의 금속판을 아주 가까이 놓으면 이 양자 요동 때문에 둘 사이에 측정 가능한 힘이 생깁니다. 텅 빈 공간이 진짜로 텅 비어 있다면 이 힘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존재합니다. 측정됩니다. 완벽하게 비어 있다고 상상하는 그 어떤 공간의 조각도 사실은 끊임없이 무언가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잔잔한 것 같지만 결코 잠잠하지 않은 바다입니다. 완벽하게 조용한 진공 상태란 물리법칙이 허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리법칙이 금지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주에서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다고 칩시다. 모든 별을 꺼내고 모든 행성을 꺼내고 모든 가스 구름을 꺼내고 모든 원자를 하나하나 꺼냅니다. 빛도 제거합니다. 중력파도 제거합니다.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치워서 완벽한 물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양자역학이 말하는 건 그래도 여전히 뭔가가 남는다는 겁니다. 진공 자체가 요동치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비워도 바닥 자체가 출렁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무리 잔잔하게 만들어도 절대 완벽히 잠잠해질 수 없는 바다처럼요. 문은 불안정합니다.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왜 우리 이야기에서 그토록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수천 년 동안 창조주 논증의 가장 강력한 형태는 이것이었습니다.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만들어야 한다. 이 전제는 일상에서는 완벽하게 자연스럽습니다. 퇴근길에 편의점 앞에 자동차가 한 대 서 있으면 누군가 거기에 주차한 거지 자동차가 허공에서 툭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식탁에 커피가 놓여 있으면 누군가 타놓은 거지 커피가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은 전부 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 보여준 건 바로 그 전제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틀리다는 겁니다. 물리학의 법칙 자체가 완벽한 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는 필연적으로 요동칩니다. 그리고 요동은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낳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발견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이건 인류가 던진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답은 이 방향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존재하려면 누군가가 그것을 존재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이 질문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실마리를 건네주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오히려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언가가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가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기에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확정된 답이 아닙니다. 물론 이건 현재 물리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양자요동에서 우주가 통째로 나왔다고 확정된 건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라는 그 땅이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땅은 부글거리고 있습니다. 그 땅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까 상자 비유 기억하시죠? 작은 상자 아래에 더 큰 상자를 놓는 대신 물리학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상자가 떠 있는 게 아니라 바닥 자체가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다면, 바닥이 가만히 있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종류의 바닥이라면, 그러면 왜 떠 있어? 가 아니라 왜 바닥이 진동하지? 가 진짜 질문이 되는 거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게 바닥의 본성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층 더 깊이 내려가 봅시다.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양자역학이 인과율에 대해 뭘 말해주는지 이 부분이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를 거의 숨쉬듯이 당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공이 굴러갑니다. 여러분이 찾기 때문이죠. 비가 옵니다. 구름이 형성됐기 때문이죠. 라면 물이 끓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기 때문이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따르고
이 사슬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이어집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자 수준에서는 이 사슬이 녹아버립니다. 방사성 원자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우라늄이든 탄소, 14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원자는 언젠가 붕괴할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특정한 원자가 이 특정한 순간에 붕괴하도록 만든 어떤 선행 원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원자 안에 시한 폭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미세한 균열이 퍼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일어납니다. 확률에 따라서요. 고전적인 의미에서 원인 없이요. 이건 우리 측정 도구가 모자라서 원인을 못 찾는 게 아닙니다. 이건 원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이 실제의 실제 본성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20세기 물리학이 인류에게 건넨 가장 불편하고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입니다. 사건이 고전적인 원인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아인슈타인조차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한 세기 동안의 실험이 예외 없이 양자역학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상자 이야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주론적 논증의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봅시다. 존재하기 시작하는 모든 것은 원인을 가진다. 이게 그 논증의 출발점입니다. 전체 건물의 기초예요. 그런데 양자역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고전적인 의미에서 원인 없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세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명심하세요. 여기서 제가 신이 없다를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물리학이 할 수 있는 일도 할 일도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건 우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견고한지를 양자역학의 빛 아래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인과율이 우주의 근본 법칙이 아니라면 그러면 인과율은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 비유 하나가 아주 도움이 됩니다. 원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수소 원자 하나. 이 원자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이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온도라는 건 원자 하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도는 수많은 원자가 함께 움직일 때 그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로부터 나타나는 집단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라면 국물을 호호 불 때 뜨겁다고 느끼는 건 개별 물 분자가 뜨거운 게 아닙니다. 수십억, 수백억 개의 분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평균적인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분자가 하나만 있으면 온도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자가 충분히 많이 모이면 그때 비로소 온도라는 개념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이런 걸 창발이라고 부릅니다. 개별 구성 요소에는 없는 속성이 전체에서 새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이제 이 생각을 인과율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만약 원인과 결과라는 것도 온도처럼 창발적인 것이라면요. 만약 인과율이 우주가 이미 존재하고 시간이 이미 흐르고 사물들이 이미 질서 있게 배열된 뒤에야 비로소 나타나는 규칙이라면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주를 만들었는가라고 묻는 것은 인과율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리에 인과율을 적용하려는 시도입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모래밭에 서 있다고 합시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이 발자국은 누가 남긴 거야? 라고 묻는 건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모래가 있고 발자국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래가 아직 없다면요. 모래도 없고 중력도 없고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발자국은 누가 남긴 거야? 라고 물으면 이건 성립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발자국이라는 것 자체가 모래와 중력이라는 조건 위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거든요. 인과율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원인과 결과라는 건 시간이 있고 사물이 있고 물리 법칙이 작동하는 세계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 세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원인이 뭐야? 라고 묻는 건 모래가 없는 곳에서 발자국을 찾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그건 물이 아직 얼기도 전에 얼음의 모양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멀쩡한 질문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 말인즉슨 우주론적 논증이 몰래 들여오고 있는 가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정은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가 우주의 탄생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일상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해요. 당구공, 떨어지는 사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
하지만 우주 자체의 경계에서 시간 자체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이 논리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시간 바깥의 창조주라는 개념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모순이에요. 창조라는 행위를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건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상태로의 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만들지 않았다에서 만들기로 했다. 로의 변화가 있어야 하죠. 이 변화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전과 이후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신은 시간 바깥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시간 바깥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결정이라는 건 과정입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해서 정했다로의 이행이에요. 이 이행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아직 정하지 않았다에 머무르거나 영원히 이미 정했다에 머무를 뿐이지 그 사이의 움직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시간 안에 존재한다면 그 시간은 어디서 온 겁니까? 신이 시간 바깥에 존재한다면 창조라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창조주는 자신이 창조해야 할 바로 그것, 시간이 없이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스스로 모순되는 그림이에요.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 바깥의 의식이라는 개념 자체에 들어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볼게요. 수천 년 동안 신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직 설명하지 못한 것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번개는 한때 신의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이해하기 전까지요. 전염병은 신의 벌이었습니다. 세균을 발견하기 전까지요. 행성의 궤도는 신의 손길이었습니다. 뉴턴이 중력 방정식을 쓰기 전까지요. 이건 흔히 틈새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신을 우리 지식의 틈새 속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틈새는 줄어들었고 신도 그것과 함께 물러났습니다. 번개의 신은 전기에게 자리를 내줬고 질병의 신은 미생물학에게 자리를 내줬고 창조의 신은 지금 양자역학과 우주론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건 신앙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설명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므로 신이다라는 논리 구조 자체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 구조에는 위험한 역학이 하나 있습니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신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만약 신의 존재 증거가 오직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에만 의존한다면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 증거는 약해집니다. 그건 신앙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 논증 방식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주론적 논증이 서 있는 틈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빠르게는 아닙니다. 양자 중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빅뱅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열린 질문이에요. 하지만 방향은 일관됩니다. 물리학이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여기에는 초자연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영역이 자연적 설명으로 대체되어 왔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상자 비유로 한 번 더 돌아가 보면요. 우리가 상자가 왜 떠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떠 있다라는 말 자체가 중력이 있는 세상에서만 의미를 갖는 말이라면요. 중력이 없는 곳에서는 떠 있다와 놓여 있다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잘못 만든 겁니다. 상자 밑에 더 큰 상자를 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질문 자체가 이 맥락에서는 성립하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이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 위에서 계속 북쪽으로 걸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끝없이 북쪽으로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평양을 지나고 시베리아를 가로지르고 계속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북극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내디디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발을 내딛든 그건 남쪽입니다. 북극의 북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북쪽이라는 개념은 지구의 표면이라는 구조 안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그 구조의 끝에 도달하면 그 방향 자체가 사라집니다. 대답이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걸 시간에 적용해 보세요. 만약 시간 자체가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다면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북극의 북쪽에 무엇이 있는가와 정확히 같은 구조의 질문입니다. 이전이라는 단어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묻고 있는 건 시간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자리에 대한 겁니다. 그 질문은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은 존재하지 않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어? 라고 물어본 적 있으시죠?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아니면 술자리에서 대화가 깊어질 때, 그 질문은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이 보여주는 건 문법적으로 완벽한 질문이 물리적으로는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돌의 슬픔은 어떤 색입니까? 또 문법적으로는 완벽한 문장이지만 돌에는 슬픔이 없고 슬픔에는 색이 없으므로 이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는 곳에서 이전을 묻는 것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스티븐 호킹이 1980년대에 제안한 모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호킹과 제임스 하틀은 시공간이 가장자리 없이 닫혀있는 구조를 수학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지구 표면처럼 유한하지만 끝이 없는 구조요. 표면에는 가장자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형에서 시간에도 가장자리가 없습니다. 시작은 있되 시작 이전은 없는 겁니다. 경계 없는 조건이라는 이 아이디어는 아직 검증된 이론은 아닙니다. 양자 중력 이론은 완성되지 않았고 빅뱅 바로 그 순간에 대한 물리학은 여전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점점 더 많은 이론적 작업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은 우주의 배경이 아니라 우주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은 우주와 함께 시작되었지 우주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게 아닐 수 있다는 것. 양자 중력의 일부 이론들은 공간과 시간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로부터 창발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온도가 원자들의 운동에서 창발하듯이 시공간도 더 아래에 있는 무언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이해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방향은 일관됩니다. 시간이 우주의 일부라면 우주 이전을 묻는 건 시간이 아직 없는 곳에서 시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창조주 가설은 단순히 질문에 대답하는데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설은 그 질문이 애초에 말이 된다고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학이 그 질문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데도요. 잠시 여기서 숨을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꽤 깊이 내려왔습니다. 양자 요동, 인과율의 창발, 시간의 경계, 이것들이 각각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우주에는 원인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층층이 조금씩 녹아가는 겁니다. 잠시 여기서 숨을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꽤 깊이 내려왔습니다. 양자 요동, 인과율의 창발, 시간의 경계, 이것들이 각각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우주에는 원인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층층이 하나씩 녹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부드럽게 용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도 우주의 물리 상수들이 너무 정교하게 맞춰져 있잖아. 이건 누군가 다이얼을 돌린 것 아닌가? 이건 미세 조정 논증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상당히 강력하게 느껴지는 주장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우주의 물리 상수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력 상수가 아주 조금만 더 강했다면 별들은 너무 빨리 타버려서 행성이 만들어질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아주 조금만 더 약했다면 물질은 결코 별로 뭉쳐지지 못했을 거예요. 핵력이 조금만 달랐다면 수소는 있어도 탄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탄소가 없으면 유기화학이 없고 유기화학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미세 조정이 수십 가지 상수에 걸쳐 나타납니다. 마치 누군가 다이얼을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돌려놓은 것처럼요. 많은 분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연일 리가 없다. 설계자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 논증의 힘을 인정합니다. 직관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물리학이 제시하는 완전히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복권을 생각해 보세요. 매주 수백만 명이 복권을 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첨됩니다. 확률은 수백만 분의 1이었습니다. 당첨된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기적처럼 느껴져요. 왜 하필 나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야.
하지만 추첨에 참여한 수백만 명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당첨됩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통계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첨되지 않은 수백만 명은 왜 하필 나지? 라고 경탄하며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 질문도 던지지 않아요. 질문은 오직 당첨자만이 던집니다. 왜냐하면 당첨되지 않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물어볼 것 자체가 없으니까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허용하지 않는 상수를 가진 우주에는 질문을 던질 존재가 없습니다. 그 우주에는 왜 이 상수들이 이 값인가? 라고 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질문은 오직 생명을 허용하는 우주 안에서만 던져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는 모든 존재는 자신이 존재하는 우주가 미세 조정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미세 조정이 아니라 관찰의 필터입니다. 우주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의 여러 독립적인 이론 갈래들이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같은 곳에 도착합니다. 끈 이론의 특정 해석,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 양자 우주론의 몇몇 모형들, 이것들이 모두 이런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우주가 엄청나게 많은, 어쩌면 무한한 수의 우주 중 단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우주는 다른 물리 상수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 우주의 상수들이 생명을 허용하도록 맞춰져 있느냐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있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우주를 관찰할 수 없으니까요. 이건 인간 원리라고 불립니다. 순환 논증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순환 논증이 아니에요. 이건 관찰의 필터입니다. 이 차이를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관찰자를 담고 있는 우주는 자연스럽게 관찰자를 허용하는 조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울 것도 없고 다이얼을 돌릴 손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다중우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직접 관측하기 어려운 이론적 틀이고, 그래서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걸 과학이 아니라 사변에 가깝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 점은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미세 조정이 설계자의 서명이라는 주장은 다른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서명은 서명이 아니라 통계적 필연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적어도 그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아까 상자 비유로 다시 돌아오면요. 미세 조정 논증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상자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으니 누군가 만든 게 분명하다. 하지만 물리학은 이렇게 답합니다. 상자가 무한히 많다면 정교한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특별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쯤에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온 건지요? 처음에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신이 만들었다는 대답이 논리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설명은 복잡성을 줄여야 하는데 창조주는 복잡성을 늘린다는 것, 상자 밑에 더 큰 상자를 놓는 것과 같다는 것. 그 다음 우리는 양자역학의 세계로 내려갔습니다. 완벽한 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사건이 고전적 원인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인과율 자체가 온도처럼 창발적일 수 있다는 것, 빅뱅 이전을 묻는 건 북극의 북쪽을 묻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미세 조정은 설계가 아니라 통계적 필연일 수 있다는 것. 자, 여기까지 우리는 4개의 층을 내려왔습니다. 첫째, 설명은 복잡성을 줄여야 하는데 창조주는 복잡성을 늘린다. 둘째, 양자역학에서 사건은 고전적 원인 없이 일어날 수 있다. 셋째, 인과율 자체가 창발적 현상일 수 있어서 우주의 경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미세 조정은 설계자의 서명이 아니라 통계적 필연일 수 있다. 각각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주는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방향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까지는 논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논리와 물리학의 눈으로 우주에는 창조주가 필요한가를 들여다봤습니다. 인과율이 창발적일 수 있다는 것, 양자 진공이 완벽한 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전이라는 단어가 시간의 경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걸 따라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건너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건너뛰는 건 이 질문을 던지는 인간을 건너뛰는 거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학이 서술하는 우주에는 어떤 종류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저자가 없는 우주, 계획이 없는 우주, 방정식 어디에도 목적이라고 쓰여 있지 않은 우주. 우리 모두 언젠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별의 먼지가 잠시 모여 있다가 다시 흩어질 그런 우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의 원자는 다른 곳에 있을 뿐입니다라는 말이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어머니의 병실에서 아이의 빈 방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원하는 건 원자의 재배치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부여하고 싶고 이 모든 것이 끝나도 무언가가 남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붙잡고 싶은 겁니다. 이건 작은 게 아닙니다. 이건 문명을 하나로 묶어온 것이고 어머니가 아이의 침대 곁에서 속삭이는 것이며 힘든 밤을 견디게 해주는 겁니다. 이 필요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마주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하지만 여기서 시선을 한번 뒤집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몸 안의 모든 원자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사실입니다. 뼈에 있는 칼슘, 피에 있는 철, 세포를 이루는 탄소. 이 원자 하나하나가 수십억 년 전 어느 거대한 별의 중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온도와 압력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별이 죽으면서 폭발했고 그 폭발이 이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뿌렸고 그것들이 다시 모여서 지구가 되었고 지구 위에서 생명이 되었고 생명이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죽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을 들어 올릴 때 그건 한때 어느 별의 심장 속에서 수천만 도의 온도로 타올랐던 물질을 들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눈이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 별의 물질이 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한번 가만히 붙잡아 보세요. 우리는 우주 바깥에서 우주를 관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이 138억 년의 물리학을 거쳐서 잠시 스스로를 자각하게 된 겁니다. 138억 년 동안 우주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별들은 타올랐지만 자신이 타오르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은하들은 회전했지만 자신이 회전하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초신성이 폭발해서 무거운 원소를 뿌렸지만 그 폭발의 의미를 부여할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우주의 전체 역사에 비하면 정말 눈 깜짝할 순간에 한 행성의 표면에서 탄소와 질소와 산소와 수소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합이 수십억 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침내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우주는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우리의 눈으로요. 설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물리학을 통해서요. 이 사슬을 한번 천천히 걸어 내려가 볼게요. 약 138억 년 전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상상할 수 없이 높았던 불덩이가 팽창하면서 처음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이 결합해서 가장 단순한 원소 수소와 헬륨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우주에는 별도 없었고 행성도 없었고 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뜨거운 수소가스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수억 년이 흘렀습니다. 중력이 수소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모이고 모여서 밀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올라가고 온도가 수천만 도에 도달하는 순간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별이 태어난 겁니다. 별의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헬륨이 탄소로 바뀌고 탄소가 산소로, 산소가 규소로, 규소가 철로 바뀝니다. 이 과정이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리고 별이 연료를 다 쓰면 거대한 별은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이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뿌립니다. 여러분, 뼈의 칼슘, 피의 철, 폐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핵심 원소. 이것들은 전부 어느 별의 마지막 폭발에서 나온 겁니다. 그 먼지가 다시 모여서 우리 태양계가 되었고, 지구가 되었고, 지구 위에서 물이 고이고, 분자가 복잡해지고, 수십억 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침내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양자 요동에서 수소가 나왔고 수소에서 별이 나왔고 별에서 무거운 원소가 나왔고 그 원소들이 행성 위에서 생명이 되었고 생명이 신경계를 발달시켰고
신경계가 의식을 낳았고 의식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왔을까? 이 질문은 외부의 관찰자가 우주를 신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주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별의 먼지가 스스로에게 나는 어디서 왔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자 없이도, 아니 어쩌면 저자가 없기 때문에 더 경이로운 겁니다. 잠시 여기서 좀 더 머물러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외로움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방정식 속에 신은 없습니다. 상수들 속에 서명은 없습니다. 여백의 저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있습니다. 거대하고 정교하며 거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수학적 구조가요. 그 깊이와 우아함이 너무나 깊어서 인간의 삶 전체를 다 바쳐도 그 가장자리를 탐험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구조 말입니다. 노을은 빛의 산란으로 설명된다고 해서 덜 아름답지 않습니다. 퇴근길 한강 다리 위에서 해가 지는 걸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 있잖아요. 그 하늘이 왜 붉은지, 어떤 파장이 대기의 어떤 입자에 의해 흩어지는지를 안다고 해서 그 감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붉은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일어난 일들이 알고 보면 별의 물리학과 대기의 화학과 망막의 생물학이 아주 정확하게 맞물려서 생긴 것이거든요. 사랑은 그것이 뉴런에서 창발했다고 해서 덜 실제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이 그것이 진화가 빚어낸 신경회로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덜 귀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년의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이 마침내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바위에서 시작해서 눈물에 도달한 거예요. 그걸 할 때 그 눈물은 덜 깊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서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 순간, 고막은 공기의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꾸고 있고 그 신호는 청각 피지를 거쳐 언어를 처리하는 영역으로 가고 있고 거기서 의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전체가 수십억 년 전 어느 별의 폭발에서 뿌려진 원소들로 이루어진 기관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바로 그 순간, 그건 우주가 자기 자신의 기원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그건 물질이 자기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순간이에요. 이게 저자 없이 가능하다는 게 덜 경이로운 건가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설계해서 이렇게 된 것보다 아무도 설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것이 훨씬 더 놀랍습니다. 우주는 놀라운 것이 되기 위해 창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안에서 여러분이 나타났다는 사실, 목적이 없는 우주 안에서 목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출현했다는 사실, 의미가 쓰여 있지 않은 우주 안에서 의미를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일어났다는 사실, 이건 작은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의미는 우주의 방정식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의미는 우주가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이 짧고 눈부신 순간 동안 우리 자신의 손으로 빚어내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자 비유로 마지막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상자는 왜 떠 있습니까? 누군가는 밑에 더 큰 상자를 놓았고 또 누군가는 그 밑에 더 큰 상자를 놓았습니다. 상자가 끝없이 쌓여갔고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이 조용히 보여준 건 이겁니다. 어쩌면 상자는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떠 있다라는 질문 자체가 이 맥락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상자 밑에 더 큰 상자를 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건 상자 밑이 아니라 질문 자체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느껴보세요. 무한히 쌓여가던 상자들이 사라집니다. 어깨에서 무게가 내려옵니다. 대답을 못 찾아서 가벼워진 게 아닙니다. 질문이 해소되어서 가벼워진 겁니다.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이건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주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던져온 가장 큰 질문 중 하나가 어쩌면 대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별 아래 누워있던 그 아이를요. 그 아이는 대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질문을 사랑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왔어? 대답을 듣고 나면 다시 물었죠. 그러면 그건 어디서 왔어? 그 끝없는 되물음은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장 순수한 형태의 호기심이었습니다. 우주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파고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파인만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대답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대답을 모르면서 안다고 우기는 것이 부끄러운 거다. 그리고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탐구가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신이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멈추는 순간 탐구는 끝납니다. 하지만 아직 모른다라고 말하는 순간 탐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탐구의 과정에서 양자역학이 나왔고 상대성 이론이 나왔고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고 중력파를 검출했습니다. 모른다가 안다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깨워보세요. 그 질문을 봉인하지 마세요. 밤하늘 아래 누워서 별들 사이에 짙은 어둠을 올려다보고 그 오래된 질문이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그 질문이 대답 없이 가슴에 울려 퍼질 때 그걸 불편함으로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주 전체에서 우리가 아는 한 오직 우리만이 별의 먼지로 이루어진 우리만이 그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이롭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하늘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다면 저는 그걸로 기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수수께끼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더 올려다보세요. 감사합니다.